예, 내란 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계엄을 찬성한 적은 없다라면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네, 한편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추경호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는데요. 관련해서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내려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덕수 전 총리의 최후 진술 발언까지 모아봤는데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과거 45년 전 내란 범죄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네, 특검과 한 전 총리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셨고 특검에서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내란 범죄를 근거로 이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는데 구형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아쉬운 구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적어도 20년 이상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많은 그런 예측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첫 번째 이번 내란에 대한 구형이었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의 이런 15년 구형이 앞으로의 많은 국무위원들 재판받고 있는 김용현, 이상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도 이런 구형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다. 하지만 이거는 검찰의 구형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재판부는 사실은 엄중하게 꾸짖는 듯한 그동안의 재판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구형 이상의 또 양형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예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검찰이 민주주의의 테러이다. 그리고 45년 전의 비상계엄보다 더 막중한 그런 국격을 파괴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2인자로서의 국무위원 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하고 나름의 협조를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공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더 엄격한 그런 잣대가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일단 어쨌든 어제 있었던 구형량에 대해서는 아쉽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일단 그 구형에 대해서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구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내란 주요 종사자, 내란 어떤 공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종범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어떤 본안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 재판이 결정되기 전에 종범에 해당되는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이 구형 그리고 선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상당히 좀 우려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재판이 무죄가 된다면 이 관련된 것도 다 또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것을 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조정이 좀 안 됐다는 점. 또 두 번째는 12.12 사태를 언급을 했었는데 12.12 사태는 신군부에 의해서 당시에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성화 사령관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그 이후에 5.18로 이어졌죠. 그런데 지금 이 12.3 작년의 계엄은 그 자체가 시시비비든 논의를 별도로 하고 12.12와는 달리 현직 국가 원수에 의한 비상 대권의 형식으로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사실 상당히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것은 민주당의 비판 내지는 평가인데 민주당이 다른 어떤 사건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들의 검찰 구형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이고 조작 기소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구형에 대해서는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전제를 깔고 하는 것은 대단히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검이 구형을 내리기 전에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 번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틀 앞두고 이제
문건 자체를 받은 것은 맞다라고 진술을 번복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 1심 선고, 내년 1월에 내릴 1심 선고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의 그런 여러 가지 범죄 사실과 비상계엄을 비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의 그 상황은 온 국민이 목도를 했습니다. 생중계로 방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구형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거고요. 더 엄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런 한덕수 전 총리의 위증의 인정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동안에 CCTV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국무회의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문건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본인들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사실 없었다라고 부정하다가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그대로 국민들한테 공개가 되니까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재판부가 증언의 신뢰나 이분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진실되게 증언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구형에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덕수 전 총리의 변명으로 보면은 어제 최후 진술에서도 그날 상황은 너무 비상계엄이 충격적이어서 멘붕 상태였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의적으로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때는 정말 기억이 안 나서 문건에 대한 기억이 삭제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자기 변명을 끝까지 변명으로 일색하는구나에 대한 비판을 하긴 했지만 제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해리성 기억 장애 또는 기억 상실 이런 부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충격적인 사건을 당한 주인공이 그날의 기억을 못 찾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도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변호인들과 전략을 짰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신과 뭔가 진단서나 이런 부분까지도 첨부할 추후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의 아직까지는 그냥 예측이고요.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봤을 때 이런 지금 특검의 구형이나 한 전 총리의 이런 진술 번복 같은 게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한덕수 총리가 헌재에서 그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즉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없었다. 이렇게 그 발언을 한 것은 헌재에서 탄핵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정언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즉,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절차적 흥결이 있다는 그런 정언으로 채택이 되었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지금 내란 재판에서는 그 말을 완전히 번복을 했습니다. 즉,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CCTV가 공개됨으로 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따른 또 국무회의가 없었고 문건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헌재에서 위정을 했다 그렇게 인정을 한 건데 결국은 한덕수 총리가 그런 결정을 그런 발언을 함으로 통해서 본인에게도 공직자로서의 50년 동안 했던 신뢰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미지가 좀 타격이 갈 것이고 본인의 선거에도 굉장히 악영향이 갈 것이다. 반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상 흥결이라고 판단했던 헌재에서의 그런 탄핵 결정을 오히려 뒤집는 그런 반대의 증거로 채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될 하나의 또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를 바꿔서 오늘 오후에 있을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겠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단독 가결이 사실 가능한 상황에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민의힘에서는 표결에 불참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어떤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상당히 아쉽죠.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로서의 그날의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많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사실은 비상계엄이 부정하고 잘못되고 위헌 위법하다면 같이 참여를 하고 비상계엄의 해제에 동참했어야 됐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모두 다 국민의 대표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혐의에 대해서 그런 과요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국민의힘이 사실은 환골탈퇴할 가능성이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기회를 놓친 것이죠. 그러면서 장동혁 체제가 지금 들어온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의 11월 27일 본회의에서의 그런 추경호 의원의 표결에 있어서는 물론 과반 제적 그리고 과반 찬성이면은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이고요. 국민의힘 의원은 이거마저도 국민의 대표로서의 그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회피하고 오히려 자유 참석을 했을 때 누구는 들어가서 찬성을 투표를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당내에서 또 분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당론으로 불참을 판단할 가능성도 매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분열 과정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1월 3일 비상계엄이 1년 이제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과를 할 것이냐 국민들한테 아니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부적절할지 아니면 윤석열과 단절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정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지부진한 그런 지금 보수의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매우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표결에는 참여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보이셨는데요. 국민의힘의 이번 판단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예,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이미 21대 때부터 선언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민주당도 사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은 했지만 이재명 당시 대표부터 해서 불체포 특권의 철저한 어떤 우상과 보호막 아래에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역시 많은 어떤 사법적인 어떤 수사에 있어서 불체포 특권으로 지금 현재도 버티기를 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을 이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당당히 구속 실질심사,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의원이 저는 임할 것이라 보고 또 당연히 또 기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속영장 그 청구는 굉장히 좀 무리한 어떤 그런 수사다. 즉 국회의원들의 어떤 표결을 방해했다는 그런 어떤 그 혐의인데 당시에 그 국회가 봉쇄된 상황에서 국회의사당에서 또 당 사로 이제 변경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 또 국회의사당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일부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그 문제가 있었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 이런 어떤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결 어떤 방해하고는 전면적으로 연결될 수가 없다. 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사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제적 과반수 이상인 민주당이 해제를 하면 그것은 해제되는데 왜 굳이 국민의힘이 방해를 하겠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어떤 표결 방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표결 방해했다고, 표결 방해 받았다고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들 자체가 그런 어떤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표결의 어떤 방해행위라는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데 이것을 가지고 굳이 지금 현재 구속영장을 특검이 청구한 것은 지금 야당 국민의힘을 상당히 압박을 하는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걸 통해서 정치적 탄압과 위헌정당 해산 청구라는 이런 것까지도 들고 나올 어떤 그럴 가능성이 많았던 위협 카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에서 저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상황을 가정해서 일단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기각되고 나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글쎄 뭐 정치 보복 이 부분을 더 강조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정치 보복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전 정권 전체에 대한 어떤 정치 보복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3대 특검을 통해서 광범위한 무리한 어떤 인신 구속이라든지 압수수색이라든지 체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에서도 이런 어떤 청산 TF를 가동을 해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적폐 청산 시즌 2를 함으로써 지금 공직사회를 지금 얼어붙게 하고 있죠. 또 어제는 감사원의 유병호 어떤 감사원이라든지 그 당시의 사무총장이라든지 체제 감사원장에 대해서 지금 직권 남용 또 정보 공개 등등을 이유로 해서 또 고발 조치를 하는 것부터 해서 또 사법부와 검찰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어떤 탄압과 그리고 심지어 검찰청을 폐지하는 이런 어떤 전방위적인 어떻게 보면 좀 윤석열 정부 지우기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다.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정말 어떤 불행한 현실인데 이재명 정권도 어차피 역사 앞에서 전 정권에 있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오늘 새벽에
그 누리호 4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졌던 우주청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라든지 또 론스타 어떤 그런 어떤 성소 문제도 전 정권과 모두 다 연관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 왜 이렇게 전 정권 모든 어떤 사업을 죽이고 탄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영장 발부에 대한 상황을 저희가 좀 봤을 때 영장이 발부되고 난다면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결과에 따라서 입장은 달라질 수 있는데 우선은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결과에 따라서 뭔가 죄가 있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거 명확히 예.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그 중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에 우선은 기다려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판단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좀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는 있는 부분이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홍석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치 보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난 3년의 윤석열 정권에서의 그런 실정들을 보면 국민들께서 매우 비판하고 계시고요. 특히 명품백은 왜 받았습니까? 그럼 공천 개입은 왜 했습니까? 이런 권력 남용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럼 그거를 은폐하고 사실은 묶고 가야 되는 게 올바른 지금 우리 정부의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오는 과오대로 드러내고 그거에 대한 적합한 그런 정죄는 받고 그러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실책을 삼지 않도록 반면교사하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우리 국가를 회복하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법부 법관 모독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엄정한 수사 또 감찰을 지시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상이 되는 거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겠고요.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했던 검찰의 어떤 퇴정 사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히나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라면서 벌써부터 좀 반발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돌아오자마자 이제 처음으로 지시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최근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우려가 분명히 있죠. 그런 면에서의 사법부의 뭔가 독립성이나 중립성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사법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한 대안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여러 재판들이 사실 특검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실제로 판사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뭔가 취약성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김용현 전 장관의 그런 변호인단을 보면 현장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반란들, 어떻게 보면은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들, 변호사가 오히려 그런 김용현 전 장관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론을 선동하고 판사를 더 화나게 만들면서 중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변호인이 변호인으로서의 품위, 성격이나 손상이나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재판 이후에 뭐 감찰 명령에 응하지 않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판사를 모욕하는 등 정말 대한민국의 그런 재판정의 품격이 많이 떨어졌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또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한 부분은 검찰이 얼마 전에 재판 통해서 증인 채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집단 퇴정을 하는 부분이었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판사의 권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존중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립이 더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의 국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사법부 독립에 대한 개혁의 방향들이 더 크게 국민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게 지금 어쨌든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7박 10일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시기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리고 굉장히 문제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돌아와서 여러 가지 어떤 순방 성과도 있는데 대통령으로서 하는
첫 일성이 저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대통령이 할지라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라든지 재판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 웃기는 게 사법부 어떤 모독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서는 사법부 모독을 지금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기현 판사라든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말뿐만 아니라 또 그 특검을 한다 청문회를 뭐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법부를 모독을 하면서 지금 와서 또 사법부 모독 행위에 운운하는 것은 이율 배반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건은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 봐서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공범관계로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단지 중지됐을 뿐이죠. 이화영 재판 같은 경우는 이미 대법원에서 대북 불법 송금으로 인해서 7년 8개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민 참여 재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판부가 검찰이 채택한 정인을 무더기로 기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단 퇴정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검찰이 할 수 있는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어떤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두고 이제 대검에 그리고 법무부에 감찰을 지시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범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 개입하고 봐주기를 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직권남용의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도무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국정조사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는데요. 자, 국민의힘이 민주당 제안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는 응당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해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서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에서도 보셨지만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발언 시간 보장이라던가 아니면 몫에 대한 배분 문제 이런 부분이 또 전제 조건으로 달렸는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동안 국정검사 원내 협상에서 계속해서 이견이 있어갖고 진행이 안 되다가 지금 한 발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하느냐, 특위를 구성하느냐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법사위로 하자. 다만 협의를 하고 합의를 통해서 과정을 진행시키자라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진지하게 검토할 거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대장동 항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밝히고 진상조사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보여드려야 될 뭔가 진실들 이런 것들이 각자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양당이 이야기하고 있고 범인이나 아무래도 그런 증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 차이가 있겠지만 각자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마 계속해서 협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아마 일부의 그런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내부에서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조금 이제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원내대표 회동이 있습니다. 좀 논의의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그 민주당 안에 대해서 전부 다 그 국민의힘이 다 수용하겠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면 별도의 특위가 구성이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특히 이번에 법사위를 주장하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보셨습니다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편파적으로 불공정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이제 우려가 됐고 그리고 보통의 어떤 상례대로 별도의 어떤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금까지 입장이었는데 워낙 민주당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모든 어떤 안을 다 포기하고 민주당 안대로 하겠다 이런 어떤 선언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김병기 원내대표가 안을 받아들이고 안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그 본인들이 주장했던 그 법사위대로 이제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마저도 국정조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김만배 남욱 일당을 민주당이 보호하고 비호한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왜 누가 대장동 항소 포기를 했는지를 밝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천문학적인 7,400억 이상의 수익이 대장동 일당들 김만배와 남욱에게 지금 기속이 되는데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지금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특별법도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과시킬지에 대해서 양당이 반드시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저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도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사법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내란 청산, 확실한 사법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법원 행정처를 없애겠다는 것은 이제 판사들의 인사를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 사법부 압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카드들을 좀 꺼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의 설명은 이겁니다. 이게 지금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뜻이자 시대적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예, 일부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한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의 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명백하게 정권적 차원에서 특히 민주당이 개입한다, 압박하는 그런 어떤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보호를 위해서 상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법치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결국은 사법부의 독립인데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본인의 어떤 양심에 해야 된다는 어떤 재판상의 어떤 독립은 물론이고 조직, 인사, 예산의 어떤 독립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 예산, 인사를 하는 조직이 결국은 법원 행정처인데 이 법원 행정처를 기존의 법관들과 그리고 법관 중에 한 사람을 이제 법원 행정처장으로 임명해서 이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법원 이제 행정위원회라고 해서 외부 인사가 훨씬 더 많이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법부 독립의 가장 핵심적인 인사, 예산, 조직 권한을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겠다. 즉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이제 압력을 행사하겠다, 개입하겠다 이런 것인데 이것은 명백히 위헌위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통과돼서는 안 된다. 통과될 리도 없다고 보고 저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사법부 이런 어떤 개혁을 이야기할 때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물러나라는 그런 어떤 압박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의 어떤 입맛에 맞지 않는 대법원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협박하는데 이것은 위헌, 위법적인 이런 어떤 조치들로 인해서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개혁에 대해서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의 움직임은 위헌, 위협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면서 이제 개혁을 해야죠. 개혁을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어느 조직이나 특정 한 명의 권한이 집중되면 그것이 기득권화되고 그것이 편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편향성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좋은 대법원장을 잘 선임했으면 좋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시스템으로 방지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지금 대법원장이 모든 그런 법원의 인사권, 예산권, 행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제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그래서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구조에서 외부의 인사들도 모시면서 시스템적으로 인사와 행정이 운영된다면 오히려 판사들이 재판하는 데 있어서 대법원장이나 아니면 위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중립적이고 정말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구조적으로는 판결은 판사에게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행정에 관련된 그 위원회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자는 취지이고요. 지금으로서는 법원 행정처의 천대엽 우런 처장도 나와서 여러 가지 증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본인이 정말 처장으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부에 대한 개혁에 대한 그런 오히려 편협하거나 아니면은 일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구태의 모습들이 어떻게 치부가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처장의 중심이 아닌 위원회가 조금 더 같이 합심해서 서로 균형과 견제를 이룰 수 있는 행정처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만약에 그런 과정에서의 뭔가 위헌 위법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같이 논의해가면서 보완해가면서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이 재판 소원제 부분에서 위헌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헌재가 어쨌든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뭐 헌법이 완전 무결하지는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당내에서도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내부에서도 보수적으로 이거는 조금 너무 빠르게 갔을 때 우려가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일부 의원들의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는 헌법이 완결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개헌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고 계속해서 여야가 개헌하자라고 국민적 요구에 뒷받침돼 갖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시대가 바뀌면서 헌법도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건 사실이고 특히나 독일의 나치의 시대의 얘기를 비유로 하셨었는데요. 실제로 나치의 그런 생명권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부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재판 과정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헌법 소원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다시 재판을 받아서 정죄하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역사적인 뭔가 과오를 성찰하는 그런 쇄신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독일의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3심제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제의 판결에 대해서 만약에 불의의 그런 뭔가 부적절한 그런 상황들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그런 당사자들의 권한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강조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남용이 되고 시간과 경제적으로 너무 비효율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안에 만들어갈 수 있을까는 조금 더 충분히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보완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재판소원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재판소원제가 명백히 위헌이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3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소원제가 하면 사실상 4심제가 되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돈 없는 서민 그리고 이득을 보는 사람은 권력 있고 돈 있는 부자만 이득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하는데 얼마나만큼 많은 시간과 특히 소송 비용이 소요가 됩니까? 그런데 3심제 하는 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이제 4심제까지 재판소원제까지 된다면 정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저는 대한민국에 몇 프로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하는 말은 정말 문제가 많은 발언인데 예를 들면 헌법이 완결 무결하냐? 아니 헌법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개정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헌법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나치를 비교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한데 예를 들면 당시에 어떤 나치에서 어떤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1945년 이후에 독일에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마련됐고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위헌 법률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다루게 됩니다. 탄핵이라든지. 그래서 그 5공학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독일의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재판을 받을 때 이 법률이 위헌했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피고인이나 그 재판부에서 신청을 해서 그 재판부에서 다루고 있는 법에 위헌했던 법률 심사를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가 있도록 된 것이죠. 이게 곧 지금 현재 그 재판 소원으로 연결되는 독일의 어떤 사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강부의식으로 해석을 했다고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재판 소원제는 위헌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돈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